권력은 언제나 한 사람의 이름으로 남습니다. 마오쩌둥이 혁명으로 나라를 세웠고 덩샤오핑은 현실로 바꿨죠. 그리고 지금 시진핑은 다시 그 마오쩌둥의 사회주의 혁명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70년 현대사는 단순한 성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념과 현실, 자유와 통제, 개혁과 복귀가 끝없이 맞부딪힌 기록이죠. 누군가는 공산주의의 부활이라 말하고 누군가는 현대의 황제시대라 부릅니다. 그 거대한 나라의 심장은 언제나 한 사람에게서 뛰었으며 그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중국은 개혁의 길을 걸으면서도 다시 한 사람의 독재제 시대로 돌아왔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웃한 나라의 현대사, 덩샤오핑이 열었던 현실의 문, 그리고 시진핑이 닫아버린 권력의 문, 그 사이에 숨겨진 중국의 진짜 이야기를 열어보는 세 번째의 시간을 가져봅니다. 여기서 구독, 좋아요 한번 누르시고 사회주의 중국의 권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76년 가을, 중국은 한 시대의 종말을 맞았습니다. 마오쩌둥이 세상을 떠나고 혁명이라 불리던 27년의 통치가 끝났죠. 인민은 해방 대신 피폐함을 물려받았고 공장은 멈췄으며 논밭엔 잡초만 자라났습니다. 문화대혁명으로 지식인들은 쫓겨났고 의사와 교사, 예술가들마저 반혁명 분자로 몰렸죠.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한국의 5분의 1 수준이었고 굶주림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때 덩샤오핑이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는 한때 마오쩌둥 모택동에게 숙청당해 시골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그는 누구보다 이념으로는 배를 채울 수 없다는 잘 알고 있었죠. 덩샤오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이 한마디는 중국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마오의 사회주의가 이념의 나라였다면 덩의 사회주의는 실용의 나라였죠. 그는 먼저 농촌부터 바꿉니다. 인민공사 체제를 없애고 각자 일한 만큼 가져가는 생산책임제를 도입했어요. 처음엔 중앙당이 반대했지만 농민들은 폭발적인 생산량으로 답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덩의 방식이 옳다는 말이 퍼졌으며 덩샤오핑은 자신감을 얻고 도시 개혁에 나섭니다. 광둥성 선전, 푸동, 주하이 같은 해안 도시를 개방해 경제 특구를 만들었어요. 당시만 해도 그곳은 작은 어촌이었는데 10년 만에 수십만 명이 몰려드는 산업도시로 바뀝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의 공장 중국이 여기서 태어났죠. 그때 한국은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고 전두환 군사정권이 막 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한국은 수출과 중화공업으로 성장했고 중국은 이제 막 외국 기업을 불러들이기 시작했어요. 두 나라 모두 국가 주도의 성장을 택했지만 방향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국민의 근면함을 내세웠고 중국은 외자의 기술력을 택했죠. 1980년대 초 중국의 거리엔 희미한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자전거 대신 오토바이가, 붉은 깃발 대신 광고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처음으로 돈을 버는 게 나쁜 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됐으나 덩샤오핑은 여전히 당의 통제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제를 열되 사상은 닫아두며 정치는 공산당이 지배해야 한다는 원칙을 결코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 균형이 오래 갈 수 있을까? 이미 내부에서는 불안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죠. 1980년대 말 대학가를 중심으로 젊은이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부패를 없애라. 자유를 달라. 덩샤오핑의 개혁은 배를 불렸지만 마음을 묶어뒀어요. 그렇게 1989년 봄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 수십만 명이 모이며 덩이 열었던 문은 그날 피로 닫히게 됩니다. 1989년 봄 베이징의 하늘은 평소보다 맑았습니다. 대학가의 청년들은 교정마다 모여 변화를 이야기했죠. 그들에게 덩샤오핑은 영웅이었으며 가난을 없애고 중국을 살려낸 인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청년들은 깨달았습니다. 경제는 바뀌었지만 권력은 그대로다. 부패한 고위 간부들은 사치품을 사고
일반 시민들은 하루 세 끼를 걱정했죠. 개혁의 열매는 위로만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4월, 덩샤오핑의 개혁을 지지했던 개혁파 지도자 후야오방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청년들에게 희망이었고 당이 인민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말하던 사람이었죠. 그의 죽음은 곧 불시가 되어 학생들은 천안문 광장으로 몰려들었고 검은 완장을 차고 조문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 조문은 시위로 바뀌어서 부패 척결, 언론, 자유, 민주개혁 구호가 밤새 울려 퍼졌죠. 문화대혁명 때 억압을 당했던 덩샤오핑은 처음엔 그들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위가 커지고 언론이 이를 전하자 공산당 내부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강경파들은 학생들이 서방의 사주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개혁파는 이건 국민의 목소리라 맞섰죠. 그 갈등의 중심에 덩샤오핑은 결국 개혁보다 안정을 택합니다. 6월 3일 밤 탱크들이 천안문으로 진입했습니다. 청년들은 꽃과 노래로 그들을 막았지만 총성이 울렸으며 불빛이 꺼지고 광장은 피로 덮였습니다. 새벽이 되자 탱크는 떠났고 거리엔 신문도 방송도 멈췄습니다. 그날 이후 중국에선 6과 4라는 숫자조차 입 밖에 낼 수 없게 되었으며 인터넷엔 지금도 그 단어를 검색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같은 시기 한국은 달랐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국민이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고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며 민주화의 길을 걷고 있었죠. 서울 거리엔 시위가 있었지만 군대는 철수했고 정치적 자유가 확대되었습니다. 같은 아시아, 같은 봄이었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베이징의 탱크와 서울의 촛불은 역사의 갈림길이었죠. 천안문 사태 이후 덩샤오핑은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권력을 쥐고 경제는 계속 나아가야 한다. 그가 침묵 속에서 내린 결론이었죠. 1992년 그는 남부를 순회하며 다시 개혁을 외칩니다. 흔들리지 말라. 발전만이 길이다. 이른바 남순 강화 연설이죠. 그 말 한마디에 중국 주식시장이 폭등했고 외국 기업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피로 닫혔던 문이 다시 열렸지만 그 문 너머엔 언론도 자유도 없이 오직 돈과 성장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천안문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었으며 중국이 어떤 나라가 될지를 결정한 사건이었죠. 그날 이후 중국은 정치 없는 성장이라는 길을 걷게 됩니다. 덩샤오핑은 그 길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미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 있었어요. 천안문 이후 중국은 잠시 숨을 죽였지만 세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덩샤오핑이 뒤로 물러서자 새로운 얼굴 장쩌민이 등장했죠. 상하이 시장 출신으로 온건하고 실무형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그가 집권하자 중국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덩의 개혁을 이어받은 그는 붉은 자본주의의 문을 활짝 열었죠. 그때 한국은 김영삼 정부가 세계화를 외치며 개방에 나서던 시기였습니다. 두 나라는 모두 열어야 산다고 믿었지만 속도는 달랐습니다. 1990년대 초 장쩌민은 도시를 키우고 기업을 민영화시켜 국영기업을 정리하고 개인 사업을 허가했습니다. 빨리 부자가 되라는 말이 입버릇처럼 떠돌았죠. 거리엔 붉은 깃발 대신 광고판이 늘어났고 시장엔 미국산 콜라와 일본산 전자제품이 들어와서 중국 사람들은 처음으로 소비의 즐거움을 배웠습니다. 상하이는 그 변화의 중심이 되어 불빛이 꺼졌던 황푸강 주변엔 유리 빌딩이 솟았고 나이트클럽과 백화점이 들어섰습니다. 돈이 곧 애국이다. 그 시절 중국 젊은이들의 슬로건이었죠. 장쩌민은 공산당 지도자이면서도 기업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사회주의는 버리지 않는다. 다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먼저다. 그의 말은 덩의 실용주의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장의 이면엔 어두움도 있었어요. 고위 간부들의 부패, 지방의 뇌물문화,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벌어졌죠. 베이징에선 초고층 빌딩이 올라가는데 서부 산간 지역은 여전히 전기도 부족했으며 중국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진 나라가 되었어요. 장쩌민은 이를 감추기 위해 정부의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인터넷이 막 시작되던 시기였는데
그는 이미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훗날 시진핑 시대로 이어질 디지털 통제의 시작이었습니다. 1997년 덩샤오핑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죽음은 시대의 완전한 교체를 의미했으며 그해 7월엔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돌려받습니다. 일국양제, 즉 한나라 두 체제라는 실험이 시작됐죠. 경제는 자본주의, 정치만 사회주의. 덩이 설계한 이 모순된 공식이 장점인 손에서 현실이 되어 홍콩의 휘황찬란한 야경은 새로운 중국의 얼굴로 전 세계에 방송됐어요. 하지만 그때 한국은 IMF 외환위기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은행이 문을 닫고 실업자가 쏟아졌죠. 그 같은 시기 중국은 외자를 받아들이며 성장 엔진을 달았습니다. 한국이 빚을 갚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맬 때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올라섰죠. 2001년 중국의 WTO 세계무역기구 가입은 그 절정이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시장이 열리자 중국산 제품이 전 세계를 덮었습니다. 값싸고 빠른 생산력 그리고 노동의 바다. 세계가 중국 없이는 돌아가지 않게 되었죠. 하지만 그때부터 균열이 시작됐어요. 돈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커졌고 도시엔 부유층 전용 병원과 학교가 생겼습니다. 인민의 꿈이었던 평등은 점점 멀어졌으며 장점인은 이런 현실을 감추려 했지만 이미 공산당 내부엔 권력과 돈이 엉켜 있었습니다. 그가 떠난 뒤 그 부패의 그림자는 시진핑의 반부패 숙청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1990년대 후반에 중국은 겉보기엔 화려했지만 속은 복잡했습니다. 성장의 불균형, 부패의 고리, 그리고 체제의 모순. 하지만 장점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검열은 필요하다, 안정이 곧 발전이다 외쳤으며 그 말은 공산당의 새로운 신조가 되었죠. 2002년 장점인은 후진타오에게 권력을 넘깁니다. 표면적으론 평화로운 승계였지만 실상은 권력의 연장이었어요. 상하이방 인사들은 여전히 정부 곳곳에 자리했고 장점인은 은퇴 뒤에도 상황처럼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2002년 중국은 새로운 리더를 맞이했습니다. 이름은 후진타오. 공산주의 청년단, 이른바 공청단 출신으로 덩샤오핑이 구상했던 집단 지도 체제를 완성한 인물이었죠. 덩은 살아생전 한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하면 다시 재앙이 온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후진타오는 그 철학을 그대로 따랐어요. 카리스마보다는 합의, 통제보다는 안정. 그래서인지 그의 시대는 늘 조용했다는 말로 요약됩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평화가 아니라 정체에 가까웠습니다. 경제는 성장했지만 그 속도가 이전보다 둔화됐고 개혁의 열기는 사라졌죠. 후진타오는 조화로운 사회를 내세웠습니다. 겉으론 좋은 말이었어요. 갈등을 줄이고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살자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그 조화라는 말 아래선 불만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부패는 여전했고 지방정부의 토건 비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공무원들은 뇌물을 받았고 권력은 눈에 보이지 않게 거래됐죠. 그 시기 중국은 눈부신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매년 10%가 넘는 경제 성장률, 수많은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왔고 도시마다 크레인이 하늘을 찔렀어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공산주의 국가의 풍경이라기보다 자본주의의 전시장 같았죠. 2008년 베이징은 올림픽을 열었습니다. 하나의 세계, 하나의 꿈이라는 원월드, 원드림이라는 구호가 울려 퍼지며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가난과 혼란의 나라였던 중국이 그토록 화려한 개막식을 연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웠으니까요. 그날 밤 불꽃놀이가 터졌고 중국은 자신 있게 선언했죠. 우리는 이제 세계의 중심이다. 하지만 그 이면엔 균열이 깊어졌습니다. 도시는 눈부셨지만 시골은 여전히 가난했어요. 농민공이라 불리는 노동자들이 공장을 떠돌았고 하루 12시간 일하고도 제대로 된 숙소 하나 갖지 못했습니다. 부자들은 부패한 관료와 손잡고 부동산을 사들였고 젊은이들은 돈 없으면 결혼도 못하는 현실에 좌절했죠. 개혁은 끝났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회 전체가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그 무렵 한국은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는 시기였습니다. 노무현은 참여정부를 내세워 투명한 사회를 만들려 했지만 기득권의 벽은 높았죠. 2008년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한국은 환율이 요동치고 부동산이 흔들렸어요. 그러나 중국은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4조 위안 2008년 기준 한화 770조라는 막대한 경기 부양책을 쏟아붓고 인프라 건설로 경기를 살렸죠. 전 세계가 위축될 때 중국만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돈이 흘러들어간 곳이었어요. 도로와 빌딩, 발전소를 짓는 데 쓰였지만 동시에 부패한 관리들의 주머니도 불렸습니다. 성장은 있지만 정의는 없다. 후진타오 시절에 중국을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문장이었죠. 공청단 세력은 청렴을 강조했지만 실상은 장점인의 상하이방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각 계파가 자기 사람을 심고 권력을 나누며 체제를 유지하는 데 급급했어요. 그래도 후진타오 자신은 비교적 깨끗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사적인 스캔들이 없었고 국민에게 겸손했죠. 하지만 그 조용한 리더십은 점점 시대와 어긋났습니다. 세계는 속도를 원했고 중국 내부는 강한 지도자를 갈망했으며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한 인물이 떠오릅니다. 태자당 출신 혁명가 시준싱의 아들, 조용하지만 단단한 인상. 그의 이름은 시진핑이었죠. 2012년 후진타오는 그에게 권력을 넘겼습니다. 공산당은 여전히 집단 지도 체제를 유지한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상 그 순간부터 중국은 다시 한 사람의 손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후진타오의 시대는 끝났고 새로운 중국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개혁의 연장이 아니라 회귀의 시작이었죠. 2012년 중국은 새로운 이름을 불렀습니다. 시진핑. 태자당 출신 혁명가의 아들, 조용하고 온화해 보이던 인물. 하지만 그가 권력을 잡은 순간 중국은 다시 마오쩌둥의 그림자 아래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구호로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장점인과 후진타오 시대를 거치며 부패는 일상이 되었고 인민은 분노하고 있었으니까요. 시진핑은 그 분노를 정확히 읽었으며 그것을 권력으로 바꿨습니다. 그의 첫 메시지는 호랑이와 파리였습니다. 호랑이는 고위 간부, 파리는 하급 관료. 크든 작든 부패한 자는 모두 잡겠다는 뜻이었으며 실제로 그는 수십 명의 장관급 인사를 숙청했습니다. 장점인의 측근 저우융캉, 군부 핵심인 고보슝과 쉬차이허우, 그리고 공청단의 인물들까지 줄줄이 낙마했죠. 인민은 시 주석이 나라를 바로잡는다고 열광했지만 동시에 공포가 시작됐습니다. 반부패란 이름의 숙청으로 정적은 사라지고 남은 자리는 모두 시진핑 사람들, 시자준이 채웠습니다. 그 무렵 한국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시기였습니다. 보수 정권의 귀환이었지만 성격은 달랐어요. 한국은 대통령의 권력을 제한하려는 사회적 흐름이 있었고 중국은 정반대로 권력을 한 손으로 모으고 있었죠.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촛불 민심에 의해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시진핑은 헌법을 바꾸며 자리를 더 단단히 굳혔습니다. 2018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국가주석 이연임 제안을 삭제한 것이죠. 찬성 2,958표, 반대는 고작 2표로 사실상 종신 집권이 가능해졌어요. 동시에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일명 시진핑 사상이 당원에 들어가 마오쩌둥 이후 처음이었죠. 사람들은 그를 현대의 황제라 불렀으며 시진핑은 경제보다 통제를 택했습니다. 인터넷 검열, 언론 통제, 사회 신용제도 도입. 이제 중국 시민들은 은행 거래나 SNS 활동까지 정부가 들여다볼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죠. 도시는 깨끗해졌지만 사람들의 입은 닫혔습니다. 홍콩의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자 그는 하나의 중국을 내세워 강력히 진압했습니다. 국가의 통일을 해치는 자는 용서하지 않는다. 그 말은 사실상 대만에도 던지는 메시지였어요. 시진핑은 중국몽을 외칩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그의 꿈은 덩샤오핑의 현실주의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훨씬 더 정치적이에요. 미국과의 무역 전쟁, 러시아와의 밀착, 그리고 1대1로 구상까지. 그는 중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되돌리려 합니다. 그러나 그 길엔 성장의 둔화, 청년 실업, 부동산 붕괴, 그리고 인민의 불만이 도사리고 있죠. 그의 리더십은 아이러니합니다. 덩샤오핑은 이념을 버리고 경제를 살렸고, 시진핑은 경제를 버리고 권력을 지켰어요. 그가 말하는 공동부유는 사실상 통제된 평등에 가깝죠. 부자들의 돈을 재분배하겠다고 말했지만 동시에 정치적 반대자들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 무렵 한국은 문재인 정부로 바뀌었습니다. 촛불로 세운 정부였죠. 하지만 그 민주주의의 실험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되었다는 코로나로 국민들의 반중 사상은 더욱 깊어졌으며, 방역은 나라의 경제를 갉아먹었으며 친중 정책이라고 비판받았으며, 태양광과 부동산, 이름은 개혁이었지만 결과는 혼란이었습니다. 평화를 내세웠던 대북 정책도 김정은의 미사일 앞에 무력했던 문재인은 무능한 대통령으로 남으며 양당과 국민들의 분열만 가중시켰습니다. 2022년 시진핑은 제20차 당대회에서 전례 없는 사면임에 성공했습니다. 70년 전 마오쩌둥이 세웠던 1인 체제가 부활한 순간이었죠. 그가 단상에 오르자 당 간부들은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나 그 장면을 본 서방 언론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마오의 유령이 다시 걸어나왔다. 이제 중국은 다시 한 사람의 목소리만 남았습니다. 경제는 흔들리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잃고 세계는 중국을 경계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아요. 시진핑의 중국은 지금 거대한 실험 중입니다. 자유 없는 번영이 과연 가능한가? 덩샤오핑이 열었던 개혁의 문은 닫혔고 그 문 앞에 안정이라는 이름의 자물쇠가 걸려 있습니다. 70년 전 인민의 이름으로 시작된 혁명은 이제 한 사람의 이름으로 굳어졌습니다. 그것이 부활인지 퇴보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건 중국의 역사는 언제나 권력의 이야기였고 그 권력은 지금도 변화를 두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시진핑 체제의 내부 균열과 변화의 징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겉으론 완벽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 흔들리고 있는 중국. 그 이야기는 사부에서 이어집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